모스크바 한복판, 푸틴의 앞마당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6월 18일 러시아 수도에서 두 번째로 혼란이 벌어진 날이었습니다. 또 다른 정유소가 불탔고 이번에는 러시아 권력의 중심부와 가장 가까운 정유소였습니다. 방금 보신 것은 지금까지 모스크바를 강타한 가장 큰 폭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어디든 언제든 원하는 곳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히 석유에 불을 붙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희생시킨 러시아의 파괴적인 공격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행동은 평범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모스크바 정유소였습니다. 이 정유소는 모스크바주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권력의 중심인 크렘린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를 타고 크렘린에서 이 정유소까지 약 3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드론이라면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죠.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가즈프롬 네프트가 소유한 이 단일 정유소는 모스크바의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유소는 모스크바와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되는 휘발유의 70%를 공급하며 이 지역의 더 넓은 연료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40%를 생산합니다. 연간 1200만 톤 정유 능력을 가진 모스크바 정유소는 러시아 최대 정유소 중 하나이며 우크라이나가 2번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인상적이었지만 결국 경고 사격에 그쳤습니다. 6월 16일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공장 중심부로 날아들어 주요 정유 설비를 파괴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한 일이 그것뿐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소리가 언급하듯 모스크바 정유소는 수백 개의 방공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부분은 모스크바와 푸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일부는 정유소 공격을 막기 위해 직접 설치된 것입니다. 그 방어 체계는 실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6월 16일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은 최소 5대의 타워에 설치된 판치르 방공 시스템을 우회했고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러시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아차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정유소와 그 방공망에 전혀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리팀이 피해를 점검하고 파손된 주요 석유 정제 설비의 일부를 복구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48시간 후인 6월 18일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수도로 곧장 날아들어 모스크바 정유소의 방공망을 뚫고 목표물에 자폭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일 정제 설비만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한 후 정유소 전체가 불타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서 가장 중요한 정유소가 이 지역 전체에서 가장 안전한 시설 중 하나라는 생각을 완전히 비웃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4시 40분 두 번째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한 첫 보도가 텔레그램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5시 14분쯤에는 그 드론들이 더 이상 하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유소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드론들이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연료 탱크에 불이 붙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설 중 한 곳이 이틀 사이 두 번째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구가 불타오르자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엑실라노바 플러스 텔레그램 채널은 평소처럼 가장 먼저 영상을 공개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6월 18일 오전 5시 48분에 게시된 텔레그램 보고서에서 연료 저장소로 보이는 곳이 불타고 있는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영상은 주거용 건물 창문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거대한 화재가 모스크바 하늘로 연기를 내뿜는 규모를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러시아의 위대한 수호자로 자신을 내세웠던 푸틴은 엑시라노바 플러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력한 할아버지가 값비싼 벙커 테이블을 두드리며 복수를 외치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채널은 황제는 벌거벗었다고 선언한 뒤 푸틴의 전쟁이 영상으로 남긴 결과 접근할 수 없던 모스크바라는 신화가 마침내 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들은 크렘린에서 멀리 벙커에 숨은 러시아 노령 지도자에게 뼈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더 아플 것은 모스크바에서 가장 중요한 정유소에서 나온 추가 영상들입니다. 초기 보도 10분 만에 엑셀라노바 플러스는 또 다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타워가 불타고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연기 구름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정유소가 여러 곳에서 화재에 휩싸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FP-1 드론이 여러 번 타격했습니다. 채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출현한 지 1시간쯤 지나 모스크바 정유소 최소 5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재앙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지도자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도시에 구축한 모든 방어 조치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러시아는 마치 그 방어 체계가 제 역할을 한 것처럼 행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변명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러시아의 방공망이 제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베니는 바로 사태 수습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방공망이 180대 넘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발언은 소베닌이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격추했다는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180대의 드론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 상공을 비행한 하루 최대 수치를 의미합니다. 이전 기록은 5월 17일에 120대의 드론으로 세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기록을 훌쩍 넘어섰으며 푸틴에게 러시아 수도에 대한 드론 공격이 앞으로 더 커지고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드론 잔해라는 변명도 다시 나왔습니다. 소비아니는 적어도 모스크바 정유소에 대해서는 그런 변명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몇 대가 그 시설에 도달했다는 사실만을 짧은 텔레그램 게시글로 언급했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크렘린궁 근처에서 대형 화재 5건이 나면 모두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시장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파편이 도시의 주요 전자제품 허브인 사도보드 쇼핑센터를 강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그게 바로 요점입니다. 이번 일은 우크라이나의 계획에 따라 모스크바의 석유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러시아 석유 전체라고 해야 할까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석유의 핵심을 공격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여러분도 이미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정유소 화재 중에도 추가 우크라이나 드론이 로스토프주로 날아들었습니다. 지역 주지사 유리 슬레자르는 60대의 드론이 이 지역에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상업시설 2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주 그렇듯이 현실을 보도하는 것은 더 독립적인 언론사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번엔 아스트라 텔레그램 채널로 6월 18일 공개된 사진과 영상엔 로스토프 석유터미널로 주장되는 곳에 대형 화재 모습이 담겼습니다. 슈퍼노바 플러스 모니터링 채널 영상에 따르면 아스트라 오이사인티 분석가는 화재가 칼 마르크스 거리 석유 저장소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스트라에 따르면 이 영상은 코스튜스키나 거리에서 촬영됐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저장소의 용량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불타는 석유는 우크라이나가 보내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떠받치는 경제 기반을 어디에 두든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찾아내 타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낙하잔해 때문이라고 하거나 방공 성공을 주장할 수 있지만 6월 18일 FP-1 드론, 이 모스크바에 도달해 목표를 명중시키고 러시아가 며칠간 진화해야 할 화재까지 일으킨 혼돈이 벌어졌습니다. 모스크바의 주유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정유소가 불타고 있습니다. 드론이 15km 떨어진 곳을 공격하자 크렘린궁은 세상에 종말이 온 듯 느꼈을 것입니다. 폭발 때마다 하늘을 뒤덮는 연기와 불길만으로도 모스크바 시민들은 충분히 공포에 떨었고 지도자가 이를 막기 위해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은 더욱 우려를 키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가장 강하게 공격한 그 밤, 푸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푸틴은 자신의 권력의 중심지에서 약 700km 떨어진 동쪽 카잔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지도자들과 만나 필사적으로 사업을 유치하고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유대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모스크바의 가장 중요한 정유소가 계속 불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모든 공항이 폐쇄되었고 셰레메티에보 공항의 승객들은 대피했으며 일부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다니는 가운데 이륙 준비 중이던 비행기에서 바로 끌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관총 사수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붉은 광장의 벽과 탑에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유형의 공격, 특히 6월 18일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가디언지는 모스크바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자신해 우크라이나 드론 등장에도 공습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드론이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보이기 전에 격추해야 합니다. 하지만 6월 16일과 18일 이 방대한 방어망의 취약성이 러시아 수도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공격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겐 FP-1 드론이 모스크바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드론이 날아가기 바로 전날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복수를 원했고 모스크바 정유소를 불태운 것이 바로 그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런 엄청난 보복을 유발한 이유를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버튼을 누르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2월 15일은 키이우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날이지만 그 이유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그날을 선택해 우크라이나의 수도와 다른 지역들에 일련의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푸틴의 계획엔 군사 목표만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이루고자 한 것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뿐이었고 실제로 그대로 했습니다. 러시아 공격이 끝날 때 우크라이나인 11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키이우에서 4명, 하르키우 구조대원 5명,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에서 최소 2명이 사망했습니다. 키이우 시장 비탈리 클리치코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자신의 도시에서 14만 명 이정기를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후 러시아의 드론 611대와 미사일 70기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53명의 부상자를 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5월 31일 기준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최소 62,716명으로 확인한 민간인 사상자 수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일은 러시아가 6월 15일 절대 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선을 넘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수도원을 공격했는데 그것도 아무 수도원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수도원이었습니다. 가디언지는 키이우의 포차르스크 라브라 수도원 단지에 있는 도르미티움 대성당이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테러 행위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문화적 유산 중 하나를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시도입니다. 그리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의상 컬렉션이 있는 알렉산드르 도브젠코 국립영화 스튜디오도 공격했습니다. 유로뉴스에 공개된 불타는 수도원 영상은 우크라이나 주요 기념물 피해 규모를 보여줍니다. 불길이 대성당 중심을 삼켰고 소방대원이 진압을 시도하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15일은 러시아가 키이우 심장부를 직접 공격한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문화 전체에 대한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빼앗아 러시아에 편입하려 하며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공격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푸틴은 공포를 원하며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무엇을 맞추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간인이 죽고 교회가 불타는 것은 오히려 푸틴에게 유리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겁조, 굴복시키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정밀 타격을 중시합니다. 복수를 할 때도 러시아 민간인을 일부러 겨냥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유소와 석유 저장소를 파괴해 푸틴의 전쟁기계에 타격을 줍니다. 이는 러시아 국민이 아니라 푸틴의 전쟁기계를 겨냥한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모스크바 정유소 공격 이후 X에 글을 올려 그 점을 강조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심장을 겨냥할 때 얼마나 정당한지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와 지역사회에 대한 러시아 공격의 정당한 대응이며 러시아의 전쟁기계를 떠받치는 시설에 맞선 우리 전사들의 또 다른 성과입니다. 젤렌스키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 며칠 동안 우리 모든 파트너들이 우리의 중거리 타격과 장거리 타격의 정밀함과 효과를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는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정거리를 실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밀성입니다. 러시아는 무차별 공격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쟁기계를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조금씩 불태우며 그 전쟁기계는 점점 멈춰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는 복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이 모든 것에서 진짜 문제는 이제 모스크바가 표적이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로도 재앙이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스크바 정유소 사건은 우크라이나가 반복할 수 있으며 6월 18일 사용된 FP-1 드론이 핵심입니다. 파이어포인트와 FP-5 플라밍고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가 주목받는 이유는 플라밍고가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전략에서 FP-1이 가장 중요한 드론일 수 있습니다. 사양만 봐도 이 드론이 러시아에 점점 더 큰 우려가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FP-1은 1600km를 비행할 수 있어서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외딴 지역이 아닌 모든 군사 및 에너지 시설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이 탑재한 160kg 탄두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자산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니지만 그 화력에는 정밀함이 함께합니다. 이 드론은 위성 항법, GPS, 심지어 러시아의 글로나스 시스템까지 활용하는 다중모드 항법 시스템과 관성 항법 시스템을 결합해 사용합니다. FP-1은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해 대부분 목표물을 명중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핵심 문제는 비용입니다.
우크라이나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최대 정유소를 불태운 드론은 제작비가 5만 5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기술 커뮤니티 마켓플레이스에 따르면 FPFP-1 드론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하루에 최대 100대까지 제작되고 있습니다. 푸틴의 정유시설 공격이 단발성이 아닐 것이라 말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을 수행한 드론을 매우 많은 수로 생산하고 있어서 이론적으로 매일 러시아를 드론 군단으로 공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푸틴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드론 군단뿐 아니라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표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우크라이나가 크렘린에서 15-10km 떨어진 정유시설을 언제든 공격할 수 있게 된 점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철저히 보호되는 정유시설로 푸틴 입장에선 모스크바 주요 건물과 매우 가깝습니다. 6월 16일과 18일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모스크바의 방공망이 도시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월 17일 보도에서 CBS 뉴스는 그 이유에 대한 하나의 이론을 제시했는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워낙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S-300 요경기 사이를 점점 소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더 현대적인 S-400이나 판치르 같은 시스템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하는데 이들 역시 곧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모스크바에서 본 것이 그것일 겁니다. 가디언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으려고 기관총 사수를 타워에 배치한다고 보도했는데 이런 일은 수도에서 일어나선 안 됩니다. 푸틴의 새로운 현실은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권 밖에 두고 싶어 했던 단 한 도시조차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스크바는 손상되지 않아야 했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의 타격으로 푸틴의 수호자 이미지는 훼손되고 러시아 지도자는 굴욕을 겪습니다. 그리고 푸틴에게 가장 끔찍한 것은 자신이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며 심지어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완전한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푸틴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그의 행동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5월 9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날은 러시아의 초라한 전승절 퍼레이드가 열린 날이었는데 이 기념일에 보통 볼 수 있는 군사 장비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퍼레이드로 날아들어 그 장비를 파괴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보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러시아 군사력의 최대 과시 행사였던 전승절 퍼레이드는 완전히 의미 없는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푸틴의 고백입니다. 굵은 광장에 탱크가 없다는 건 푸틴이 모스크바 시민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면 크렘린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불타는 정유소가 그 고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만듭니다. 이제 모스크바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방공망이 드러났고 전쟁기계의 필수적인 시설들이 공격받고 있으며 매일같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막지 못한 드론을 수십 대씩 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푸틴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최근 들어 모스크바를 겨냥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거의 정확히 한 달 전 우크라이나는 며칠에 걸쳐 모스크바에 드론, 미사일, 활공폭탄, 맹공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은밀한 사보타주와 실패한 방어, 타격 입은 러시아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성장 과정을 다루는 더 미리터리 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 감사합니다.